자, 단기 조금 복습해 보면 거시경제잖아요. 거시경제니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총체적 공급이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죠? 균형 국민소득이죠. 균형 국민소득인데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까지 본 거죠. 그래서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적냐 많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이 균형 국민소득은 어떻게 나왔느냐.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함으로써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총체적 수요는 AD는 Y는 CIG로부터 나와 CIG 플러스 X-M으로부터 나왔고 총체적 공급은 Y는 FKL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자, 공급에서 자본은 일정하고 노동만 영향 미친다고 했고 수요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제외한 폐쇄 경제에서만 놓고 균형 국민소득을 산출했죠. 그렇게 산출한 균형 국민소득이 이거였죠. 이거 다 이런 이거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 균형 국민소득으로부터 적은 Y2가 완전고용으로부터 Y2가 균형 국민소득일 때 이 부분이 디플레 캡이고 Y1이 균형 국민소득일 때는 이 부분이 인플레 캡이다. 호황이고 불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있고. 자, 이제 세세하게 전체를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만 설명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교과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 승수죠. 정부 지출 승수. 자, 총체적 수요죠. Y는 CIG. 그래서 C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C는 A 플러스 CY고 투자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정부 지출도 일정하다. 그랬을 때 그 변화분 미분한 거잖아요. 변화분이 미분을 하면 델타 Y는 C 델타 Y 그러면 이거 다 C 델타 Y 델타 G 델타 G. 그럼 이걸 정리하면 델타 Y는 1-C분의 1 곱하기 델타 G. 그래서 델타 G분의 델타 Y는 1-C분의 1. 이것이 의미한 거는 자, 정부 지출을 빚을 내 가지고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를 시켰어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델타 G분의 델타 Y니까 정부 지출이 1만큼 투입하면 맞죠? 정부 지출이 1만큼 투입하면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1-C분의 1만큼 증가한다. 이게 정부 지출 승수죠. 그러면 C는 한계 소비 성향이잖아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다. 그러면은 1-0.8이니까 0.2분의 1이니까 5배잖아요.
5배. 이렇게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한다? 5배 증가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정부 지출 승수. 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승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세 승수는, 자, 조세 승수는 조세를 어느 정도 거두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잖아요. 세금을 거두니까 민간 부분에서 쓸 돈이 줄어들고 정부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부 지출 승수는, 자, 조세 승수는 1-C분의 마이너스이잖아.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아까 정부 지출 승수는 1-C분의 1이잖아요. 그죠? 1-C분의 1. 그 다음에 조세 승수는 1-C분의 마이너스이잖아요. 마이너스,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이게 조세 증세 승수고 조세 감세 승수. 이게 이전 지출 승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1-C분의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뭔 뜻인지 이해되시죠? 계산하는 방법은 앞부분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승수다 이런 얘기예요. 정액세일 때는 이렇다. 정액세일 때. 그 다음에 비례소득세일 때는, 자, 정액세 T가 T0, 비례소득세일 때는 T는 T0 플러스 TY, 이건 정액세고 이게 비례소득세잖아요. 그래서 T는 TY잖아요. 비례소득세일 때는. 비례소득세. 비례소득세일 때 승수는 이쪽이 정액세일 때 승수고 비례소득세일 때 정부지출 승수, 조세 승수, 이전지출 승수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수.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예산 정리. 균형 예산 정리. 자, 고전학파가 봤을 때 균형 예산 정리는 균형 예산 승수는 0으로 봤어.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과 세액이 똑같다. 그렇게 똑같이 세금을 1만큼 거두면 정부 지출도 1만큼 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지출과 세액이 똑같아. 정부 지출과 세액이 동액으로 동시에 증가할 때 각각의 확장 효과와 축소 효과는 서로 상쇄된다. 그래서 경제가 확대되지도 않고 축소되지도 않으므로 균형 예산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0이라고 본 거지. 고전학파는 0으로 봤다. 이런 거지. 그런데 케인지언들은 0이 아니라 1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1이다. 왜 1이냐? 그 근거를 이제 이렇게 했죠. 균형 예산 승수는 1이다. 고전학파는 0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케인지언들은 1이다. 재정 이외의 경제적 제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증세 델타 T와 지출 증가 델타 G를 동액만큼 동시에 증가하면은 델타 G와 델타 T가 같아지잖아요. 같은 동액이니까. 그게 변동분이 같다 이러는 거예요. 델타 G는 델타 T. 그러면은 여기서 그걸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델타 Y는 1-C분의 1 델타 G인데, 자, 이게 뭐요? 정부 지출 승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요? 뒤에 거는 조세 승수잖아요. 1-C분의 앞에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놓은 거잖아요. 합쳐놓으면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C, 1-C 이렇게. 1-C분의 1-C 델타 G 같죠? 델타 G 그러면 이건 없어지잖아요. 분모분자 같으니까. 그러면은 델타 Y는 델타 G가 되잖아요. 그죠? 델타 Y는 델타 G가 되죠? 델타 Y는 델타 G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델타 G분의 델타 Y는 얼마요? 1이 되잖아요. 1이. 응? 1이 됐잖아요. 1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델타 G는 델타 T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크기니까. 증세와 지출 증가를 동행방풍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G는
뭐로 델타 t로 넣으면은 델타 t분의 델타 y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1이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면 정부 지출 승수 효과, 조세 승수 효과 해서 이 승수가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1이. 아까 여기서는 고전학파들은 0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자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승수가 1로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균형 예산 정리. 고전학파와 케인지언들이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G분의 델타 Y는 1이기 때문에 균형 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수지가 증가한 만큼 소득 수준이 상승됐다. 고전학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본 반에 케인지언들은 소득 수준이 상승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균형 예산을 행하더라도 소득 확장 효과를 가지며 경제에 자극을 준다. 원래 한계 소비 성향 C와 한계 저축 성향 S의 합은 1이다. 그렇지. 소비 플러스 저축 다 합쳐놓으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소득이 델타 Y는 델타 T만큼 삭감되더라도 소비가 C 델타 T만큼 삭감될 뿐만 아니라 저축도 S 델타 T만큼 삭감되어 양자가 C 플러스 S 델타 T가 합해져서 델타 G로 되기 때문에 S 델타 T만큼 저축이 유효 수요의 증가로 전환된다. 즉 민간 저축이 재정 수지를 통해서 유효 수요화되기 때문에 소득 확장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저축도 될 수 있고 소비 지출에 사용될 수 있었던 소득이 조세로 거두어들여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전학파는 균형 예산 정리를 0으로 받고 케인지언들은 1로 받다 이런 얘기죠. 폐쇄 경제에서 이런 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전 지출 승수 효과 앞에 이전 지출 자 계산하는 과정을 했죠. 쭉 해서 1-C분의 C다. 이전 지출 1-C분의 C. 조세 승수는 1-C분의 C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는 1-C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쭉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 재정을 제외한 경제. 재정을 제외했다는 건 뭐죠? 정부 지출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지출이 없을 때, 재정을 제외한 경제. 정부 지출이 없을 때, 그래서 Y는 CI잖아요. 원래, 자, 개방 경제까지 가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출도 폐쇄 경제니까 이것도 없고 정부 재정을 제외했으니까 이것도 없고 그래서 뭐만 가지고 Y는 CI만 가지고 분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CI 그래서 C는 소비는 기초 소비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의 Y 소득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1-C분의 1 A 플러스 I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정부를 제외한 경제일 때 한계 소비 성향이 5분의 4, 5분의 4면 0.8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5분의 4는 10분의 8이니까 0.8이죠. 그러면 승수는 5배다 이런 얘기죠. 정부 지출과 정액세를 포함할 때 이번에 여기 정부 지출까지 포함하는 여기까지 포함했다는 거잖아요. 정부 지출과 정액세를 포함하는 경제. 그래서 Y는 CIG까지 냈죠. CIG까지 해서 풀었죠. 쭉 해서 풀면 이걸 쭉 풀면은 델타 Y는 1-C분의 1 델타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델타 G분의 델타 Y는 1-C분의 1이니까 정부 지출 승수는 뭐다? 1-C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 지출 증가분에 의해서 창출되는 소득의 증가분은 승수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액세는 한계 소비 성향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델타 Y는 1-C분의 마이너스 C 델타 T. 그렇죠? 세금이니까
조세승수죠. 정액세일 때 조세승수. 조세승수. 세금을 걷어들일 때 승수다. 이러지. 즉, 그래서 증세승수. 그러죠. 조세승수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국가로 들어갈 때, 증세가 되잖아요. 증세승수. 세금이 나갈 때, 이전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세승수. 이렇게 표현한다. 이러죠. 그래서 세금을 정부로 걷어들이면 민간 부분에 쓸 돈이 없으니까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소득세를 포함한 경제. 이거는 정액세인데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제. CIG. C는 A 플러스 C 1 마이너스 T분의 소득세니까 한계 소비 성향에 여기에 1 마이너스 T가 붙었잖아요. C 1 마이너스 T 1. 아까 정액세일 때는 C Y 마이너스 T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죠. C Y 마이너스 T. 응? 비례소득세 할 때는 C 1 마이너스 T 곱하기 Y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쭉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쭉. 그다음에 정부 지출과 소득세 무역을 포함했다. 그럼 어디 여기까지 다 포함했다 이런 얘기죠. 개방 경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개방 경제일 때. 그럴 때 승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거 풀면 돼요. 쭉 천천히 풀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재정승수와 금융승수에서 재정승수 효과와 금융승수 효과.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소득 수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화폐 공급량 증가, 델타인 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델타임이 증가하면 MA 곡선이 좌하향 이동한다. MA 곡선 여기죠. 자, 여기가 1분면. 자, 이 십자를 중심으로 여기가 1분면이죠. 여기가 1분면, 여기가 2분면, 여기가 3분면, 여기가 4분면이잖아요. 지금 3분면이잖아요. 3분면. 3분면. 여기가 이자율, 여기가 이자율. 이자율, 소득, 소비저축, 화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MA 곡선이 좌하향한다. 요거죠. MA 곡선이 이렇게 요거죠.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1분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1분면. 여기를 원점으로 보면 거꾸로 여기서 이쪽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쪽을 쳐다보는. 원점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항상. 여기서 이쪽을. 그러면 좌하향한다 이런 얘기죠. 소득 수준 Y0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의 MT가 일정하다면 소득과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 화폐수는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가 있죠. 일정하다면 화폐 공급량의 증가는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공급량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화폐 보유량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상안에서 균형 국민 소득 수준 Y0에서 MA가 증가하면 여기가 Y0죠. 여기가 Y0잖아요. 여기가 Y0에서 MA가 증가하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것은 제 상한에서 이자율을 저하시킨다. 이자율을 저하시킨다. 뭔 말이죠? 자, 이게 증가하면 여기서 증가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간다 이게.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다가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MA가 증가하면 이게 MA죠. MA가 증가하면 MA가 증가하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죠. 이쪽 왼쪽으로 오죠. 그러면 이자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으니까 왼쪽은 낮잖아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감소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자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율 저하는 여기
OI0에서 MA가 증가하면 그것은 제상한의 이자율을 저하시킨다. 이쪽으로죠. 저하시킨다. 이자율의 저하는 제1상한의 민간 투자를 증대시킨다. 자, 민간 투자를 증대시킨다. 이자율이 여길 때, 이쪽으로 오죠. 자, 여길 때. 이러면 제1상한에서 민간 투자를 증대시킨다. 여기서 1이 가잖아요. 올라가죠? 민간 투자는 올라가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며 제2상한의 저축과 소득 수준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승수라고 한다. 금융승수. 그 과정을 이렇게 했죠. 금융승수라고 한다. 그래서 재정승수와 금융승수의 관계 쭉 내용이 들어있죠. 이 과정을 쭉 풀으면은 그 승수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천천히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예를 밑에만 읽어볼까요? 총수요 조작 정책에서 재정 정책이 주요 수단이 되지만 동시에 금융적 측면에서의 금융 정책 수단은 무시할 수 없다.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자, 재정 승수와 금융 승수. 이번에 이제 케인즈의 일반 모형에 의한 국민소득 수준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일반 모형. 자, 이제 일반 모형이니까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케인즈 일반 모형, 완결 모형. 국민 경제의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다. 단순 모형에서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투자를 이자율 또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화폐 시장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화폐 시장을 포함한 소득 결정.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쭉 1분면, 2상한, 이쪽 2상한, 3상한, 4상한. 쭉 가죠. 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완전고용 산출량 소득. 완전고용 산출량을 OIF로 표시한다면, 여기죠. OIF만큼이잖아요. OIF로 표시한다면, Y0, YF만큼, 산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여기고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란 얘기잖아요. 여기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럼 이만큼 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소득이니까 왼쪽으로 오면 소득의 증가잖아요.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균형 국민소득이 적을 때 이렇게 그런 얘기잖아요. 완전고용 산출량 소득수죠. 완전고용 산출량을 OIF 여기로 표시한다면 이 갭만큼 완전고용과 균형 국민소득의 이 갭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려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 지출 G가 민간 투자와 함께 총수요를 형성해서 투자와 정부 지출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죠. 정부 지출이 증가한 거잖아요. 투자만 이렇게 있다가 당초에는 이만큼 있다가 정부 지출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당초에 투자만 있었잖아요.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을 증가하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투자 곡선, 투자와 정부 지출 곡선, 정부 지출 증가한다. 여기 그 얘기잖아요. 나타내고 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저축, 소득, 이자율의 새로운 균형치가 증가하지만 자산으로서 화폐 보유량이 감소한다. 이게 쭉 이제 순서대로 쭉 해보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돼요. 감소한다.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 YF가 달성되는데
이는 완전 고용 산출량 소득 수준이다. 초기에는 이거였잖아요. 초기에는 투자가 정부 지출이 없을 때는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죠. 정부 지출이 없을 때는 이거니까 투자만 이 선, 이 선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 지출을 이만큼 증가해서 I 플러스 G 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했잖아요. 예. 정부 지출 증가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균형소득 수준 OIF가 달성되는데 이는 완전고용 산출량 소득 수준이다. 앞에서도 단순 모형에서도 그랬잖아요. 단순 모형에서도 우리가 뭐죠?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놓고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밑에냐 위에냐 해서 불황과 호황을 따졌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잖아요. G만큼 증가했죠. 처음에는 I였는데 I 플러스 G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소득 수준이 Y0에서 YF로 증가했잖아요.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 그래서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고 이자율이 감소한다. 이자율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이자율이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만큼 감소한 거죠. 이자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민간 투자도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자율이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오면 이렇게 되니까 어디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가잖아요. 이자율이 증가하네. 이자율이 증가하죠. 우측으로 가면 이자율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자율 증가가 민간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갈 효과라고 한다. 머스크레이브는 이를 고갈 효과라고 했다. 화폐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IS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의 결정. 자, 당초가 초기 IS 곡선, 투자와 저축 곡선. 자, 화폐 승수를 나타내는 LN 곡선. 그래서 여기죠. 여기다 이런 얘기죠. 초기 상태. 네. 그래서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이겠네요. 여기니까. 이자율이 I0, Y0죠. ISLN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에서 IS 곡선,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충족시켜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수평이 소득이고 수직이 이자율이잖아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충족시켜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IS 곡선, 이 IS 곡선. 수평이 소득, 수직이 이자율. LN 곡선은 화폐 부분에서의 균형 조건, MD는 MS,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그래서 LN 곡선은 이거 우상향이잖아요. LN 곡선,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야.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을 충족시켜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경제 균형은 IS 곡선과 LN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성립된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Y0다. 균형.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다. 그렇죠? Y0, OY0, 균형 이자율은 OI0. 여기죠? OI0. 자, 균형점 2는 특정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죠? 자, 투자와 저축을 나타내는 재정정책, 그 다음 화폐를 공화하는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이건 재정정책이잖아요. 정부 지출을 증가하는 거는 재정정책이죠.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상향한다. IS1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으로 올라가죠. Z로 올라가잖아요. 소득 수준이 Y0에서 Y1으로
올라가고 이자율은 I0에서 I1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재정정책이죠. 이게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증가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 통화량으로. LM 곡선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 곡선이 LM1으로 우하향했잖아요. 통화량을 증가하면 우하향했죠.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새로운 균형점이 Z- 여기서 LM0에서 LM1으로 하면 Z-로 오는 거죠. 그죠? 소득 수준이 증가하죠. 금융정책을 통해서도 소득 수준이 증가하죠. Y0에서 Y2까지 증가했잖아요. 이자율은 오히려 떨어졌네. 자, 요점으로 왔을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LM 곡선이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 이만큼 증가하고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떨어졌네요. 이자율은 떨어졌다. 뭐 그런 의미죠. 예. 이렇게 이제 IS 곡선과 LM 곡선을 가지고 소득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IS 곡선은 투자와 저축, LM 곡선은 화폐 수요와 공급이다 이런 얘기죠. IS 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을 결정, 수출입 은행. 이것도 쭉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승수, 정부 이전 지출 승수 또는 이전 지출 승수, 그 다음에 조세 승수, 화폐 승수 쭉 설명해 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각 학파의 경제 안정 정책을 한번 보죠. 각 학파의 경제 안정 정책. 큰 흐름이 두 개잖아요.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 계열이죠. 케인지언 계열. 그래서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 쭉 오고, 경제 안정 정책.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현실 경제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다. 경제 안정 정책의 수단, 재정 정책, 물가 정책, 금융 정책, 물가 정책, 환율 정책 등등 이런 정책들이 있다. 경제 안정 정책의 유형, 재정 수지 양상에 따라서 균형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적자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흑자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조치의 발동 형식에 따라서 자유재량적, 그 다음에 자동 안정적, 정식적 신축제도, 자유재량적,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그 이론적 근거로 보정적인 재정정책, 강력한 직접 효과가 있다. 시차 문제를 수반한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성장 대책, 그 다음에 자동 안정정책, 경기가 변동할 때 정부에 의한 재량적 조치 없이 기존의 재정 시스템에 의존해서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경제 안정정책. 예를 들어서 지출 측면의 사회보장제도, 수입 측면의 누진세제도, 각종 공제제도, 원천징수제도, 신고납부제도 등 이런 게 있다. 장점으로는 시차가 없다. 별도의 자의적 조치 없이 경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급격한 경기 변동 대책이 미흡하다. 경기 회복기에는 총수요 억제로 경기 회복을 지연한다. 누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를 감퇴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식적 신축제도, 생산지수, 고용지수,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서 조세, 정부 지출 등의 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 이런 경우를 정식적 신축제도로 간다. 재정장애와 재정배당이 있는데, 재정장애는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배당은 뭐야? 좀 긍정적인 거잖아요. 남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고, 재정장애는 뭐 좀 부족하고 이런 마이너스 부정적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정장애는 불황기에 자동 안정장치가 총수요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작용.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불안기에 좀 호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하는 작용. 이걸 재정장애라고 한다. 재정장애. 그 다음에 재정배당은 재정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이나 재정지출의 확대, 사회복지적인 지출의 등대 등을 통해서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전환시켜주는 일련의 조치.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전환시켜주는 일련의 조치를 재정배당이라고 한다. 고전학파의 경제정책. 예, 고전학파. 경제정책과 재정금융정책. 고전학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쭉 해놨습니다. 물가와 임금의 경직성 여부,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이자율 함수, 쭉 화폐수요의 구분, 케인즈 단수 모형과 비교, 신축성 여부와 수요의 이자율 함수,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60년대, 70년대 쭉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의 비교, 기본적인 사교체가 쭉 비교해서 써놨습니다. 쭉 넘어가죠. 아까 국공채 발행 효과도 앞에서 봤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고전학파의 경제정책, 합리적 기대론자. 이거 합리적. 수직의 필립스 곡선, 정책 무력성 정리, 가격의 평균적 신축성. 자, 세고전 합리적 기대론. 그 다음에 새 케인즈 학파. 이제 넘어갑니다. 케인즈 학파의 경제정책. 그 다음에 이제 흘러서 1970년대 오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공급주의 경제정책이 또 나왔죠. 공급 중시 경제의 경제정책. 70년대에 뭐가 발생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중시 경제정책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레이거노믹스.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이때 공급 중시 경제학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율을 많이 내렸잖아요. 소득세율이, 미국의 소득세율도 최고 세율이 80%였던 거를 이제 몇 프로까지 내렸죠? 50% 이내까지 내렸잖아요. 지금 현재 체제가 이때 내린 거예요. 이때.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이 세율을 다 내렸죠. 쭉 내렸죠. 감세 정책, 작은 정부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전학파 계열들이죠. 공급 중심 이쪽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뭐까지 나왔죠? 신자유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이. 자, 그래서 공급주의 경제 정책 나오고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과제.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 소득정책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과 재정정책. 경제 안정과. 이거는 이제 단기적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뭐죠? 안정 성장. 예? 그래서 지금 3장에서는 단기적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안정과 재정 정책. 단기적인 이 3장의 설명. 그다음에 이 다음 장 4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안정 성장이죠. 안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정 성장. 지금 이제 3장이잖아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경제 안정이 뭔지, 재정의 자동 안정 정치, 자유재량적 안정 정책, 인플레이션과 재정 정책, 대내의 균형과 재정 정책 쭉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경제 안정 재정 정책 단기적 측면이죠. 단기적 측면을 설명해 놨다 이런 거죠. 쭉 넘어갈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것만 보고 갑시다. 자동 안정 장치 효과,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여기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쭉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의 상충관계 설명하고 있고, 재정 정책의 한계, 균형 인플레이션, 균형 조건 나오고, 완전 고용과 스태그플레이션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조정, 균형 모델에 대한 비판, 필립스 곡선, 그 다음에 장기 필립스 곡선 실업력 말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내외 균형과 혼합 정책, 개방 경제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최고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국제 수지 균형까지, 개방 경제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죠. 대내외 균형의 모순과 재정 정책의 목표, 그다음 무역 수지. 요즘 이제 우리가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1,400원대인데 1,500원대까지 찍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역 수지까지,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국제 자본 이동, 대내외 균형 정책 어떻게 보는지, 대내외 균형 달성과 혼합 정책,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경제 안정 성장과 재정 정책,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헤러드 도마의 모델과 재정 정책, 신고전환파 모델과 네오케인지 파 모델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 자,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에 관한 제약 조건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관한 제약 조건으로 완전 고용 달성, 단기적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개방 경제에서는 국제 수지 균형까지 갖춰야 되죠.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국제 수지 균형까지 갖추고, 그것이 장기적인 목표로 꾸준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장기적으로. 그래서 고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고도 성장이, 우리가 개발도상국 당시에는 고도 성장이 중요했잖아요. 고도 성장을 갔지만 지금은 고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안정되게 경제가 꾸준히 증가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고도 성장 달성과 유지라는 정책 목표에 비판과 반성이 집중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성장, 그 자체가 경제 정책 전반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이긴 하지만 성장이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 정책 목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 경제 안정 및 성장, 결국 국민의 일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이다. 성장 지상주의가 강행되면 예컨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목표가 경시되면 사회복지나 기초적인 생활권의 보장이 지연돼서 결국은 복지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성장 지상주의 시대는 성장 없이는 복지 없다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 없이는 성장 없다로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장기적인 목표로서 성장과 단기적인 목표로서의 안정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현대의 선진 자본주의 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 문제,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적인 목표에서는 성장 촉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의 메커니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목표인 안정 속에서도 완전 고용의 달성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경제 안정은 현대 재정의
정책 목표로 차후에 있어도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고도 성장보다는 안정 성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도마 이론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정책,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 그리고 안정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 즉 보죠. 안정을 위한 재정 정책은 주어진 생산 능력에서 총 수요를 조작해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경제 안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인 생산 능력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정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은 안정 물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잠재적 생산 능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유효수요의 증대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플레이션 갭이나 디플레이션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수단이 조작되는 것도 아니다.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 안정 성장 정책에서 복지 양상으로 가는 거죠. 쭉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인즈 이론, 경제 성장 이론, 헤로드형 분석.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이분들의 이론을 100%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는 저도 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교과서에 설명 자세히 해놨어요. 헤로드형 분석, 도마형 분석, 자연 성장률, 완전 이용 성장률, 현실 성장률, 그 세 개가 일치했다. 그게 이제 황금 시대 균형 성장이죠. 완전 고용 성장률과 완전 이용 성장률과 현실 성장률이 일치하면 그거를 로빈슨은 황금 시대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날 때 어느 것이 크고 작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헤로드형 성장률과 재정 수지의 관계.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모형, 헤로드 도마 모델, 신고전학파 성장 이론죠. 그죠? 소득 성장률은 생산의 자본 탄력성 곱하기 자본 성장률 플러스 생산의 노동 탄력성 플러스 노동 성장률.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참고하셔요. 네오케인작 파성어가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재정과 경제 성장. 전후에는 쭉 넘어가죠. 완전 이용 성장률과 재정 정책. 지출 성장률과 재정 정책. 헤로드 모형과 도마 모형의 비교. 이렇게 하고 재정 정책은 이렇게 끝나고 다음 1시간 동안에 복지 재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른 재정학 책은 이게 이제 앞에 기초 이론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 복지 부분이 기초 이론에 들어 있는데 저희 책은 뒤에다가 편을 달리해서 한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결국은 재정 정책의 목표가 뭐죠?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복지 재정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장이 이제 지방 재정인데 지방 재정은 별개잖아요. 이건 중앙 정부의 재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 지방 재정은 참고로 뒤에 7편에 넣는 거고. 그래서 복지 재정은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복지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니까 현대 국가에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보죠. 복지재정. 자, 복지재정. 복지재정이 뭔지, 그 다음에 최적 분배 이론. 소득의 분배 또는 재분배잖아요. 최적 분배 이론. 그 다음에 3장의 소득의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4장의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정. 복지재정. 넘어가죠. 복지재정의 개념, 복지. 복지에 대한 방법론. 복지, 행복 또는 만족의 상태다. 복지라는 게. 국어 사전 대로 갖다
이런 거는 행복 또는 만족감 때 그거 사진에 나와 있는 말이죠. 잘 조화된 바람직한 상태로 옮겨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런 거를 복지라고 한다. 그렇죠? 복지에 대한 방법론. 복지는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보편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해당하자 이런 얘기. 누구나 다. 선별적 복지, 잘 사는 사람 빼고 못 사는 사람만 대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철학의 차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가치관,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니는 옳고 나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 주로 이제 진보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보수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행태다.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보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보수 정부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은 낮은 복지 혜택을 주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은 낮은 국민은 높은 복지 혜택을 주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은 낮은 복지 혜택을 주자. 이게 이제 선별적 복지예요. 우리나라, 미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터키 등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죠. 자, 보편과 선별적 복지 혼합 체제.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고, 생산적 보편 복지 체제.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데다. 그 다음에 이제 시혜적 복지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시혜, 베푼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식 자선에 근거한 시혜적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게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생산적 복지. 인권과 사회 정의에 근거해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 이게 이제 생산적 복지라고 그래요. 자, 복지국가. 현대 국가는 모든 나라가 다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죠. 하물며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공산국가 다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가. 국민정책,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는 국가, 복지국가. 전 국가가 다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걸 다짐하면서, 이게 이제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가 여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위 법률들이 거기에 맞게 편제가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사회보장제도. 국가가 여러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분된다. 사회보험. 주로 이제 4대 보험을 얘기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이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30만에서 좀 원래 36만 원 좀 올라가고 있죠. 누구나 다 이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쭉 한번 봅시다. 자, 내셔널 미니멈 복지의 내용.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한도의 국민생활 수준이다. 첫째, 완전 고용 달성과 유지다. 완전 고용에 실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100%를 의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 실업률 수준 그 정도 있으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소득의 증대와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생활의 안정화, 빈곤의 예방과 해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신장애자 등의 사회적 약자나 빈곤에 대한 사회적 부조, 사회보장의 달성. 네 번째, 각종의 공공적 사회적 시설이나 서비스 공급에 의한 문화 생활의 편리, 향상, 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를 내셔널 미니멈에 대한 최저한의 보장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현대사회 복지의 내용. 첫째, 사회보장이 중심이 되는 소득의 재분배. 둘째,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 및 서비스의 공급. 생활환경시설 등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자본을 포함한다. 셋째, 환경의 보전과 공해 제거. 넷째, 위험이나 불확실에 대한 사회적 보험 등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복지정책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1601년 영국의 구민법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만년에 1세의 만년에 교회에서 행해진 자선사업과는 별도로 구민법을 제정했다. 정부에서 법을 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법이 되겠죠. 법으로. 태만, 타락 때문에 생긴 저소득자 및 빈자에게 강제적 노동을 부과해서 태만과 타락을 방지하고 소득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자 중 신체장애자나 고령자를 구제할 것을 명시했다. 공적 부족, 소득 재분배 조치, 국민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 1796년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한 일정의 공적 부조가 채택됐다. 소득 재분배가 정부의 손에 의해서 강구됐다. 저소득자의 불만을 완화시켜 사회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사회정책적 배려다. 이제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때는 18세기니까 자본주의가 무르익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겠죠. 1930년대 미국의 불황, 경기진흥 불황 극복책, 1929년 세계 대공황과 이에 계속되는 30년대 대불황, 저소득자 및 빈자를 위한 구매력 향상 대책과 이에 따른 총수요의 촉진 정책, 케인즈 정책들이죠. 케인즈의 유효수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가장 큰 정책 의도는 경제체제 유지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때 자본주의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 기로가 이제 이때 섰던 것 같아.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관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정책의 의도는 경제체제 유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아마 했던 것 같아. 오늘날은 가장 큰 정책의 의도는 경제체제 유지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재정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소득 재분배 조치도 그 일환으로 이루는 것이다. 특히 공공경제 부문과 민간경제 부문으로 양분된 국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국민의 국민적 후생의 증진, 최저한의 국민생활의 보장 등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폐해가 많긴 하잖아요. 제일 큰 폐해가 뭐죠?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이걸 어떻게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경제체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체제가. 지금은 다 그냥 자본주의 체제로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신자유주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체제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천재 경제학자가 나와서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제들이.
자, 시장의 실패와 소득 분포의 불평등, 시장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쭉 알고 있는 거였죠. 소비 측면에, 자, 소비 측면에, 교환의 효율성. 쭉 우리 배웠던 거죠. 한계 대체율을 서로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 한계 기술 대체율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 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균형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쭉 공부해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경제. 자, 공공경제. 파레토 최적 조건. 공공경제는 좀 다르잖아요. 사멜슨 조건. 자, 여기서 소비 측면에 시장 경제에서는 다 같잖아. 한계 대체율이 다 같잖아요. 그죠? 한계 대체율이 다 같죠? 한계 대체율이 다 같잖아요. 여기 보면 MRS X와 A, A의 쌀과 옷을 소비하는 A라는 경제 주체의 한계 대체율과 쌀과 옷을 소비하는 B라는 경제 주체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잖아요. 같은데 공공경제는 어떻게 되죠? 더해지잖아요. 더한 것이 한계 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MRS GX G는 공공 부분이고 X는 민간 부분이잖아요. 민간과 공공 부분의 한계 대체를 다 더했잖아요. 더한 것이 한계 변하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였죠? 그게 우리가 앞에 살폈던 사멜슨 조건이었죠. 그게 사멜슨 조건이다. 자, 국가의 재정활동, 즉 소득 재분배 조치가 용인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소득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불평등의 문제가. 원래 국민 소득의 분배는 거의 모든 것이 생산 요소의 소유와 시장에서의 가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기능적 분배로 시장에서 그냥 분배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이고 이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면 요소 시장이고 이게 상품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토지, 노동, 자본이죠. 다 합쳐놓으면 토지, 노동, 자본. 그죠?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에는 임료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와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고 받으면은 소득이 이렇게 분배돼가. 이게 소득이죠. 소득의 분배가 되잖아요. 소득의 분배가. 이거를 기능적 분배라고 해요. 시장 기능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시장에다만 맡겨놓으면은 완전히 시장이 정글이 돼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돈만 버는 이런 구조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적 분배만 가지고는 어떻다?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효율성에 바탕을 둔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부족하다? 공평성이 엄청나게 훼손돼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의 재정활동, 즉 소득의 재분배 조치가 용인되는 것은 그죠? 이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 불균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다? 국가는 이걸 시정해야 해야 된다. 시정 안에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활동, 즉 소득의 재분배 조치가 용인되는 것은 뭐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소득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적 분배가 아주 불평등하게 효율적으로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야.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나 공평성 측면에서 너무나 분배격차를 많이 만들어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불평등하게 하기 때문이다. 원래 국민소득의 분배는 거의 모든 것이 생산 요소의 소유와 시장에서 가액에서 이게 생산 요소. 여기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준 대로 분배를 받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생산 요소의 소유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배를 받을 수가 없어. 시장에서. 소득 창출 어렵잖아요. 첫째. 자, 노동이라는 게 뭐야? 인간이 자기 몸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장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장애자는 노동을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자는 어떻게 돼? 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굶어 죽어야지. 굶어 죽게 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굶어 죽으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굶어 죽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시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원래 국민소득의 분배는 거의 모든 것이 생산 요소의 소유와 시장에서 가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뭔다?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의 재분배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불균등을 그러면 소득이 얼마만큼 불평등하느냐 그걸 측정하는 수단이 뭐다? 로렌츠 곡선이잖아요. 로렌츠 곡선은 소득의 불균등을 나타내고 개인 소득의 불평등을 조세나 이전 주출에 의해서 시정하는 것이 현대 재정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잘 해야 정부가 지지를 받고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정부가 바로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당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최적 분배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분배적 정의. 자, 소득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옛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런 말들을 이제 그 당시에도 했겠죠. 그때도 빈부격차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때도. 자, 플라톤이 뭔 얘기를 했나 봅시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BC 427년, 347년이니까 BC 4세기잖아요. 4세기, 5세기잖아요. 기원전에. 자, 통치자나 지배층은 오로지 진리와 정의만을 추구해야 된다. 통치자나 지배층은 좀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리나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아요. 지배층은 그들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철저한 공유재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공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계급에게만 이윤과 부의 축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법률론에서 토지 등 재산의 사유화는 인정하였으나 재산의 불평등에서 오는 빈부의 격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하는 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동산,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산의 사유화는 부동산 가격의 4배 한도 내에서 그 이상의 동산은 모두 국유할 것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한 계급의 불균형적 행복보다는 전체 최대 행복을 위한 분배를 지지했으며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거죠.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죠? 네. 훌륭한. 그러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이상적인 분배는 분배적 정의를 포괄하는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야, 그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이상적 분배는 뭐냐? 분배적 정의를 포괄하는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질 때 이상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다. 이러니. 그러면 이걸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배적 정의를 포괄하는 경제적 정의가 뭐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경제적 정의. 분배적 정의와 보편적인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에서 달성된다. 네? 분배적 정의 플러스 보정적 정의. 자, 그러면 분배적 정의는 뭐냐? 사회의 부나 공로, 명예가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해서 분배될 때 실현된다. 이게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해서 분배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 여기에서 소득이 여기 소득이 나오잖아. 소득이 토지, 노동, 자본에 따라서 기능적 분배가 된다. 이제 기능적 분배가 된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해서 분배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기능적 분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분배력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이 분배력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분배력 정의가 이럴 때 분배력 정의. 그런데 그럼 보정적 정의는 뭐냐? 분배력 정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 분배력 정의를 준수해 이루어진 분배 결과의 기인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자 여기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되잖아요. 시장의 기능적 분배에 맡겼을 때 시장의 공로나 생산성에 비례해서 분배하게 맡겼단 말이야.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면 그러면 가만둘 것이냐? 그걸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뭐다? 보정적 정의라고 보는 거죠. 보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서 나타난 그 불평등을 보정적 정의로 시정한다 이런 얘기죠. 불평등을 국가 권력이 관여해서 시정했을 때 달성된다. 그래서 경제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뭐다? 보정적 정의까지도 포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정적 정의까지. 이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적 정의를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분배적 정의를 한번 보죠. 먼저 분배적 정의. 넓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된 것과 관련된 정의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로나, 공로나 어떤 기능에 의해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 경제적인 것에 국한된다. 경제적인 것. 분배적 정의를 넓게 보면은 모든 편익과 비용이고 좁게 보면은 경제적 측면만 본다 이런 얘기죠. 좁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살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분배적 정의의 정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고대의 원칙은 공적에 따른 분배였다. 공적에. 아까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 분배하면은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이런 얘기지. 시장에다 맡겨서 기능적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럼 공정하게 분배됐다 보는 거야. 이렇게. 이게 고대 원칙이다. 고대 원칙이다. 그러면 근대적 원칙은 뭐냐? 공적과 무관한 분배를 요구한다. 분배적 정의가. 공적과. 자, 이 공적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를 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에 와서는. 현대는. 그래서 고대 원칙과 근대 원칙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고대 원칙은 공적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봤지만 근대 와서는 뭐다? 공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위에 나오죠. 분배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이 근대적 개념으로 변천됐다 이런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이 근대적 개념으로 변천됐다. 이렇게 고대의 공적에 따른 분배들이 근대에 와서는 공적과 무관하게 분배해야 할 것을 요구해서 변해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적어도 왜 모든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분배를 못 받아서 굶어 죽여야 되고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일정 부류의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빈곤은 오히려 신성한 질서의 일부라고까지 여겨졌다. 빈곤 그 자체도 질서의 일부다. 옛날 고대의 생각이죠. 현대는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이 모든 인간을 부자로 만들 수 있었으나 부자의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신은 이 세상에 빈민이 있기를 원하셨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합리화될 수가 없죠. 이런 말에 합리화될 수가 없는 거지만. 자, 세뮤얼 플레이셰크가 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책이 단권으로 나오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뮤얼 플레이셰크, 미국의
세뮤엘 플레이셰커가 쓴 분배적 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다 한번 올려봤거든요. 자, 세뮤엘 플레이셰커는 분배적 정의의 소사라는 책에서, 책 이름이 분배적 정의의 소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요구할 권리가 언제부터 정의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뭐 준다고 하면은 동사무소 10만 원 돈 받으러 가면은 굉장히 부끄럽거든. 그렇잖아요. 부끄럽지. 나의 빈곤을 들춰내는 것 같고 그 10만 원을 동사무소 가서 받아오는 게 부끄럽게 느꼈단 말이야. 사람들이. 부끄럽게 느꼈어.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게 느낄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현대 이론은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게 부끄럽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다 이런 얘기야. 가난한 사람이 동사무소 가서 10만 원 받아오는 거는 뭐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이제 이게 그렇게 시혜적인 상황에서 뭐로 받겠다? 그 자체가 이제 권리로 받겠다 이런 인식 자체가 권리로 받겠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요구할 권리가 언제부터 정의의 개념 속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들어가느냐. 이 분배적 정의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담 스미스까지 지속된 분배적 개념. 아까 이게 뭐죠? 고전적 분배적 개념. 공적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가진 자들의 자선이다. 가진 자들이 돈을 좀 내가지고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것, 이런 자선의 개념으로 인식했다. 이러네, 이 당시에는. 자선의 개념에. 근데 현대에 와서 뭐로 인다? 정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러네. 권리로 인식한다. 이러네. 다른 하나는 19세기의 시작에서 롤즈에 의해서 정식화된 분배적 정의의 개념으로서 분배받을 권리가 분배적 정의 개념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합리적이고 강제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덕목이다. 근대적 의미의 분배적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됐다. 이 권리다. 이래. 권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한미 관세 협상을 한다든지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죠? 자, 한국에서 잘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자, 우리나라가 사줄 테니까, 사줄 테니까 우리나라의 농산물 너가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 뭐 하죠? 농산물 시장을 내준단 말이야. 많이 내줬잖아요. 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날벼락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그 농산 있는 농부들은 그것이 자신들의만의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현대 자동차와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자신들만이 똑똑해서 부자로 살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국가 정책 속에서 그것이 굴러간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 쪽에서 하나 내주고 우리 전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GDP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만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농산물 시장 일부러 내줬어. 내줬잖아 실질적으로 한미 FTA 협상 순회를 할 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기업만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어떻게 됐냐요? 우리 국민 전체를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해서 소득이 적정하게 분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국가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제가 말의 취지를 잘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이해되시나요? 그렇다 이런 얘기죠. 부자로 살더라도 그 사람이 똑똑해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만들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자선으로 인식하던 그것이 동사무소 가서 10만 원 받아오는 것이 부끄럽게 얘기는 자선으로 인식하던 것이 그것이 권리로 인정됐다고 지금 여기 쓰는 거지. 핵심 그거잖아요. 이 플레이셰커가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롤즈의 19세기 시작한 롤즈의 이론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 롤즈가 현대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끄는
제1등 공신자로 같아. 내가 보니까 근대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제1인자가 나는 롤즈인 것 같아. 롤즈가 무슨 뭘 했죠? 이따가 나옵니다. 최소 극대화 원칙. 그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효용이 낮은 사람들의 효용을 가장 높게 올려주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이게 롤즈의 사회 극대화 원칙이에요. 그게 롤즈 이론이야. 그래서 롤즈의 사회보장함수는 이거잖아요. L자 모형이잖아요. 극단적 평등주의지. 어떻게 보면 롤즈가. 근데 그 이론을 극단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저 이론에 바탕을 두고 현대사회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 플레이셰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자, 자선으로 인식하던 것을 권리로 인식해서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지. 언제부터? 롤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롤즈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근대적 의미의 분배적 정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전제가 필요하다. 그저 사회나 인간 종족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선을 갖는다. 각 개인은 내가 장애자든 내가 운동선수를 하는 건강한 사람이든 다 똑같다 이런 얘기. 뭘?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그 선의 추구에 의해서 마땅히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 얘기가 아니고 플레이셰크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물질적 재화의 어떤 몫은 각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의 일부다. 즉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와 보호의 일부이다. 세 번째, 모든 국민이 이를 마땅히 받을 만하다는 사실은 순전히 세속적 용어로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네 번째, 이러한 재화의 몫을 분배하는 것은 실천이 가능하다. 의식적으로 그 분배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계획은 아니며 우정을 강요하려는 시도처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저 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분배를 보장한다. 그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분배적 정의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들을 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셰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분배 이론의 역사적 발전, 자본주의의 발달, 자유와 효율의 증진, 경제의 불안정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철회, 소득 분배의 불균등,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재분배 이론을 하잖아요. 자, 재분배 이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정적 수단과 비재정적 수단 등을 통해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교정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리카르도, 분배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한 최초의 인물은 인물로서 고전학파 경제학자이다. 리카르도는 노동량,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봤죠. 노동가치설. 생산물이 각 사회계층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이분이 연구하는 방향은 노동가치설이었죠. 그 다음에 막스,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을 계승해서 노동력 가치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분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바그너, 소득 분배의 불균등을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쪽에서 이제 신고전학파, 각 경제 주체가 시장에 제공한 요소의 한계 생산력에 입각한 적정 분배 이론을 한계 생산력에 의해서 분배할 것을 주장했다. 신고전학파들은. 자, 분배적 정의의 실현 요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평등성, 그 다음에 정당한 권리, 공정한 규칙, 각자가 받을 만한 자격, 이런 것들을 이 요건을 가지고 있다. 평등성은 재산과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물질적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
각자가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소유했을 때 분배력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공정한 규칙.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분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16명이 있는데 16명이 어떤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대로 해야죠. 근데 그 규칙을 합의해 놓고 어떤 한 사람이 위배해서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공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각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각자가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한 분배로서 능력이나 노력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필요 같은 것을 포함한다. 요즘 애들 안 나잖아요. 안 나는 정도가 보통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3명 나는 가정은 많이 우대를 해주잖아요. 안 나니까. 안 나는 걸 고사하고 결혼도 요즘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단계, 우리나라도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겠죠. 이 단계를 지나면 다른 가치관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분배력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로 유명하지만 이분의 원래 직업은 뭐다? 도덕 선생이에요. 도덕 선생.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저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자, 이기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야.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누가 해주죠? 가격이 해주는 거잖아요. 가격이. 그러면서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더라. 균형을 유지해. 그럼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할 때 그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마음속에 뭐가 있다?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 마음을 속에 있는 그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를 거기다 이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공정한 관찰자가.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은 공감 능력과 공정한 관찰자예요. 공감 능력. 자, 출발점은 상상을 통해서 공감하는 개인의 자연적 속성이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얘기하면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공감을 안 해주면 뭐 가까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이 처한 상황으로 우리를 위치 지우고 타인의 입장에 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겪는다고 생각해서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가 느끼는 것보다는 약할지 몰라도 유사한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지. 공감 능력이. 아담 스미스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 그래서 공감은 동정심이나 측은지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에 대한 공감을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타인의 공감을 얻은 방향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 뭐가 통제하냐 이런 얘기죠. 그게 공정한 관찰자라고 본 거지. 심판관이 있다 이래 우리 몸속에. 공정한 관찰자. 아담 스미스의 도덕 철학에서 도덕적 타당성에 대한 심판관은 뭐다? 공정한 관찰자다. 이 공정한 관찰자는 편파적인 입장, 특수한 상황 설정에 따른 편견,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습적, 민족적, 편파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 이론은 이후에 현대 정의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존 롤즈도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롤즈. 그 다음에 존 핫사니 등의 무지의 장막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널드 드웨켄의 가설적 보험은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합리적 선택론 형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롤즈의 무지의 장막이 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담 스미스 도덕 철학, 벤담 어떤 게 있냐고 도덕 철학으로부터 이제 공리주의, 고전적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핫사니는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 이론을 공감 능력이나 관찰자 이론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핫산이. 넘어가고 확장된 공감. 그래서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켰단 말이야. 공정한 관찰자의 정리. 핫산이에요. 공정한 관찰자. 여러 가능한 전망들의 확률 불포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의 선호 관계가 기대 효용 이론의 기본 공리들을 충족하고 확장된 공감의 공리를 충족한다면 공정한 관찰자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는 공리주의 사회 구성 함수의 평가와 일치한다. 이게 공정한 관찰자의 정리다. 핫산이가 얘기하는.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문제점, 공리주의 철학자, 뭐 이렇게 나오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 입장에서 평등주의, 분배적 정의 어떻게 보는지, 그죠?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고루 가진 상태다. 그래서 정의로운 분배가 반드시 평등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평등주의자들의 분배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충족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주의 입장에서 보면 분배적 정의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현된다. 자, 각 사회 구성원의 가치 있는 모든 대상물을 똑같은 양만큼 나눠주는 분배. 너무 극단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분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분배. 가장 이상적이죠. 문제점. 평등주의를 따르는 적정 분배의 문제점은 첫째,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죠. 자유주의 전에 극단적 평등주의죠. 롤즈의 최소 극대 원칙. 자, 롤즈. 아까 혁혁한 자선에서 권리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 롤즈라고 그랬잖아요. 롤즈의 원초적, 롤즈의 무지의 장막이, 무지의 장막. 무지의 장막 이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미 정해졌네. 누구 어머니 뱃속에 있느냐에 따라 이미 정해졌네.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 부자로 태어나버리니까. 자, 여기에, 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 오른쪽은 태어났어. 왼쪽 태어나기 전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 우리 16명이 태어나기 전에 16명이 뭐 했어? 근데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부잣집으로 갈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내가 신체가 멀쩡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장애자로 태어날지, 내 앞에 미래가 내가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사업가가 될지, 월급쟁이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16명 모였다고 가정을 해봐봐요. 그러면 여기 무지의 장막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할까? 이 문제야. 내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무지의 장막 뒤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까? 이 문제야. 이게 무지의 장막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라고 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합의를 하는자? 롤즈 얘기입니다. 롤즈가. 첫째,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야. 다 동의하죠? 자유롭게 살고 싶지. 누구 밑에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자, 자유우선의 원칙.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근데 자유롭게 사는데 내 마음대로 옆에 사람 주먹으로 치고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리자 이런 얘기야. 이게 제1원칙, 자유우선의 원칙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편견을 두자 이런 얘기야. 편견도 두자. 근데 그 편견이 어떤 편견이 되냐?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편견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무지의 장막 뒤에 있어. 그러면 여기 16명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니아까를 끊는 넉마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누가 될 줄은 몰라. 그러면은 이 사회를 운영하려면 어떤 계급도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사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저 월급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이런 편견을 두는데 그 편견이 뭐다? 우리 모두에 의한 이익이었다. 그게 뭐냐면은 차등의 원칙이야. 여기까지도 동의하시죠? 여기 다 동의할 것 같아. 여기까지.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까지 다 동의할 것 같아. 응? 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공정하게 기회가 줘야 돼. 그렇잖아요. 딱 정해져 버리면 안 돼. 너는 대통령 가야 돼. 응?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넉마주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기회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기회는 균등하다 이러니까 이게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기회 균등성, 기회 균등의 원칙. 이게 제2의 원리단 말이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으로부터 최소 극대화 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편견을 두되 그 편견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최소 극대화 원칙이다. 근데 이 최소 극대화 원칙이 뭐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효용을 가장 높게 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최소 극대화 원칙이다. 그래, 차등의 원칙으로부터 최소 극대화 원칙이 파생되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여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게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이다 말이죠. 무지의 장막 이론에서 형성된 최소 극대화 원칙. 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무지의 장막 뒤에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얘기나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우리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무지의 장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룰을 봤을 때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형성된 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롤즈가 얘기했던 이 이론이 굉장한 이론이다. 이 최소 극대화 원칙.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됐다? 우리 사회의 복지국 관련된 사회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자선으로 봤던 것은 뭐다? 권리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권리로 보기 시작.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특성을 한번 보죠.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을 따르는 분배적 정의관은 범주적으로 극단적인 평등주의다. 평등주의 사회 구성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죠? 공리주의. 이거는 뭐죠? 평등주의. 이것이 극단적으로 하면은 극단적 평등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 평등주의. 그래서 극단적인 평등주의에 속해요.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분배 방식이며 평등성의 추구를 가장 강조하는 분배적 정의에 해당된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점으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끌어내고 있다. 현실의 사회계약 논리가 얼마나 현실을 갖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돼 가는 게 이제 사회계약으로 발전돼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죠. 아까는 이제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본 거예요. 제일 먼저 공리주의적 입장. 제일 먼저 봤던 게 공리주의적 입장, 평등주의적 입장, 롤즈의 극단적 평등주의 입장.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 입장이죠. 자유주의. 자, 자유주의.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절대적 권리가 지켜지는 분배를 적정 분배로 간주했다. 전체보다는 개인 입장을 중시했다. 각각 개인은 기본적인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침해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권리 불가침을 주장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분배 상태는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분배의
절차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유주의 철학은 재분배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리주의 철학에서 각자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사회의 후생에 공헌하는 경우에만 정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직이죠. 노직. 무정부, 정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한 상태로 봤다. 권리 정의로는 어떤 배분이 정의로운가, 모든 이가 그 분배에서 자기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과론적 정의론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나타나는 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 자유계약의 제약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분배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분배 상태를 정의로운 것으로 봤고, 각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분배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시장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형성된 분배를 적정 분배로 봤다. 이거 기능적 분배, 이것이 적정 분배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더 심해졌잖아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정해야 될, 우리 사회가 시정해야 될 문제점들이죠. 시정해야 될 문제점. 자, 이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들이죠, 이런 것들이. 부존 자원의 기준을 준수하는 분배다. 자, 적정 분배의 실현 상태. 부존 자원 기준을 따를 때 적정 분배의 실현 상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유형화된다. 경쟁 시장에서 발휘된 각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분배,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개인의 노동량만큼 나눠진 분배, 최초의 출발점은 모두 같아야 한다. 천부적 능력, 근면성 등의 소득 차이는 인정하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교육기회 불균등, 가족구조에 발생하는 소득 격차는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자연법 철학자들, 자기 노력의 결실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경쟁 시장에서 발휘된 각자의 개인적 능력에 상응하는 목만큼 나눠주는 분배를 적정 분배로 봤다. 문제점, 평등성을 위배하는 단점 위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절차상의 형식적 정당성이 분배의 실질적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회의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좀 장애자는 어떡하고, 시장에 참여하지는 어떡하고, 시장에서 나온 퇴직자는 어떡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당한 방법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못하다. 정당한 방법이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현실 옹호적인 태도에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에 행해진 부정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평등주의, 공리주의는 다 공감하는 것 같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항상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평성 개념에 대한 기타 견해. 자, 보수의 공평성, 보장의 균등성. 야, 참 사람들이 말도 참 잘 만들어내. 보수의 공평성.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 보수의 공평성, 기능적 분배. 사람마다 자기의 노동과 공헌에 상응하는 급부를 발휘한다. 이는 각자가 소득이 생산 과정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거.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거잖아요. 개인이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내놓은 만큼 분배받는 거잖아요. 이게 보수의 공평성이야. 보수의 공평성. 사람마다 노동과 공헌에 따라서 자기 공헌에 따라서 내놓은 만큼 공헌에 따라서 상응한 급부를 받는 것이죠. 이는 각자가 소득이 생산 과정,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기여한 목만큼 분배를 할 수 충분했다. 그거를 보수의 공평성이라고 한다. 그럼 보장의 균등성은 뭐냐? 보장의 균등성.
사회보장의 주된 목표다. 예?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런 각도잖아요. 보장의 균등성의. 예, 보장의 균등성.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소득 가득 능력에 구애됨 없이 소득 가득 능력. 이거는 소득 가득 능력에 따라서 받는 게 보수의 균등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애됨 없이 균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대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도 어떡하죠? 생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않잖아요. 그 부분만큼 다 공제해 주잖아요. 다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소득세 계산할 때도 다 공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근로자의 소득세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한 4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55%가 생계 수준 미달로 생계비 공제로 세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의 균등성이라 한다. 비용 부담의 공평성. 세 번째, 비용을 각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회는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 집단이다. 사회의 공동 목적 달성에서 이에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일반적 공평성이 달성됐다 한다. 보수의 공평성도 달성되고 보장의 균등성도 달성되고 비용 부담의 공평성도 이루어졌을 때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빈부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빈부격차, 불평등 요인. 자, 이것도 읽어보면 재밌는데 책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이 분비격차를 뭐로 측정하느냐 이거죠. 로렌츠 곡선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측정한다 이거. 로렌츠 곡선을 기초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엑슨 지수, 파레토 계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엣지워스의 최적 분배 이론, 공리주의 최적 분배 이론, 엣지워스 최적 분배 이론, 런의 동등 확률 가설, 그다음 호치만 로저스의 최적 분배 이론, 서로우의 최적 분배 이론, 서로우. 그 다음에 보험 설적 최적 분배 이론. 최적 분배 이론은 롤즈의 최적 분배 이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롤즈의. 자, 공리주의 분배적 정의, 롤즈의 분배적 정의로 발전했다. 공정한 사회가 뭐냐? 공정한 사회가 뭐냐? 최소 국대 원리를 준수할 것을 합의하는 사회다. 이렇게 봤다. 이런 거죠. 롤즈 얘기입니다. 원초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최소 국대 원리를 설정했다. 최소 국대 원리, 사회적으로 가장 열이한 처지에 있는 소득계층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 이것이 최적 재분배다. 최소 국대 원리는 다른 재분배 정책과 비교할 때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점이 뚜렷하다. 극단적 평등주의다 이런 얘기죠. 자, 나머지는 아까 설명 넘어가죠. 원초적 상태가 어떤 거냐? 예? 자유우선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이 다 실현됐을 때 그걸 뭐라 한다? 최소 극대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장점, 단점. 단점 한번 볼까요? 장점. 롤즈의 최소 국대 원리는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계층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분배를 강조한다. 설득력과 실효성은 없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계점이 뭐냐?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떻게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우리 부모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편견이 생긴 거야.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또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거기서부터 이미 편견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평등 요인을 검토를 안 했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세금 제일 많이 낸 사람 되시라 이런 얘기. 우리 경제학과 출신인데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목표를 가지고 첫째, 자, 한계점 보죠. 가장이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원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욕구를 정확히 반영해.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뭐 봤죠? 관료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살펴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이 단점이 있다. 셋째, 가장 열의한 처지의 계층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재무배 정책은 직접적 당사자에게는 환영을 받을 만한 조치이다. 하지만 그 외의 사회계층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자, 그럼 재분배 정책 수단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죠. 재분배 정책 수단,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한번 보죠. 재분배 정책 수단, 자, 재분배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쭉 해서 재분배 정책 수단, 일반적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 부의소득세제도, 근로장려세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게 한 적 있었죠. 이게 부의소득세제도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걸 잊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게 여가잖아요. 여가. 이쪽으로 오면 노동이죠. 여기서 오면은 이게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에잖아요. 가장 요용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이 재료야, 노동이 재료. 그러면 이 노동이 재료인데, 노동을 증가시키면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노동의 상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뭘까? 이걸 연구하는 부분이,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노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 부의소득세제도. 그러면서 뭘로 나오죠? 근로장려세제도.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이게 도입된 제도죠. 그래서 쭉 재분배 정책 찬성, 반대, 빈곤선, 재분배 정책 수단 쭉 나오죠. 쭉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 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나오죠. 공공부조 프로그램 쭉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국민기초생활제도.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옛날에는 생활보호제도였어. 보호제도. 시혜적인 조치잖아요. 보호 그러니까 자선적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로 본다. 권리로 본다. 여기도 보면, 자, 특징.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 생계보조 없음 원칙이다.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조는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차익을 보조해준다. 대상, 성격. 자, 생활보호제도는 국가의 보호라는 자선적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국가가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관점이다.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다? 이게 권리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생계보조의 성격이 국민의 권리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30만 원 지급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다 말이에요. 요즘은 뭐다? 자선해서 우리나라도 권리로 바뀌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 늦었어. 언제?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이게 도입됐어요. 우리나라는. 늦게 도입된 거지. 굉장히 늦게 도입된 거지.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이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잖아요. 이걸 진보적인 정치인은 도입하려고 했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가 보수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도입해 놓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도 잘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유효성이 있어. 그래서 초기 시작할 때는 얼마 30만 원씩 줬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얼마요? 한 40몇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저한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뭐다? 권리로 인식됐다. 그 영향이 누구로부터 왔다? 롤즈로부터 왔다. 이런 게. 현대사회는 뭐다?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자, 최저소득보장제도. 여기 나오잖아요. 최저소득보장제도. 제 끝부분.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부의소득세제도. 자, 쭉 넘어가. 지원배 정책 수단으로 부의소득세제도. 그 다음에 임금보조금제도. 임금보조금제도. 근로장려세제제도.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09년도부터 시행됐잖아요. 미국에서 시행되는 거를 2009년도부터. 왜? 아까 얘기했듯이 우측으로 갈수록 여가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여가 증가, 노동이 줄었는데 노동의 감소를 최소화시키면서 효용 수준을 높게 하는 방법으로 채택된 게 근로장려세제다. 이런 얘기죠. 부의소득세 제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택된 게 뭐다? 근로장려세제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 채택이 됐다.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근로장려세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 자, 이런 건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자, 이렇게 표를 보고 보죠.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그렇죠? 사회보험으로서는 4대 보험 있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예, 쭉 있죠. 사회보장세.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세다.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으로서 사회보장세에 해당된다.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보육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무음복지 쭉 있죠. 그 다음 기타, 부의소득세제, 최저임금제, 이렇게 쭉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제도 이용, 공공부조, 쭉 넘어가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딱 띄워놓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여기 되어 있다고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되어 있고 소득보장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공공부조 프로그램, 소득보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의 의료급여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가정복지 쭉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2000년도부터. 이거 도입할 때도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해가는 거잖아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보고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그 세부 내용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네요. 경제적 효과, 효용 수준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국민연금제도,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연전이 막 논란이 많죠. 이번에 좀 많이 보험료가 올랐죠. 몇 프로를 올랐죠? 9%에서 12%를 올랐나요? 중복세대 모형. 머스크레이브의 중복세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정부가 개입하는 거. 국민연금제도 쭉 넘어가고. 자, 넘어갑니다. 은퇴효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에, 노동수에,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고갈, 제도 개혁. 이게 이제
몇 년 전 걸 올려놔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노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예. 넘어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경제적 효과,